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눈을 붙이고 깨어나면 앞서 봤던 광경과 전혀 다른 풍광이 펼쳐지는 곳이 튀니지입니다. 어느 베르베르 부족의 이름이 그대로 도시 이름이 된 마트마타라는 도시 또한 그랬습니다. 마치 달의 분화구처럼 파여있는 토굴집으로 대변되는 대표적인 혈거부락입니다. 베르베르인들은 1000년 전부터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피해서 땅을 파고 지하에 주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사막 기후이기에 가능한 구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객들의 호들갑에 마트마타의 원주민들은 대부분 인근 부락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지금은 몇 채 남지 않은 지하 동굴집들은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상에서 살아가다가 죽어서 지하에 묻힙니다. 하지만 이곳 마트마타 사람들은 지하 깊숙이에서 살아가다 죽어서 지표면 근처에 묻힙니다. 우리들이 대지에 깊숙한 저곳을 영면과 안식의 세계로 혹은 어둠이 지배하는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상상해 왔다면 마트마타 사람들은 지상을 어떻게 여겨온 걸까요? 이 이글거리는 대지는 결국 그들에게 무엇이었을까요? نعرفهاش على خاطر أنا ما قريتش قبل عدة سنين أخرى. 할머니의 토굴집은 흡사 작은 민속박물관 같았습니다. 방문객을 겨냥한 정갈한 실내가 인상적이었지만 관광은 결국 현지인의 삶을 박제화한다는 걸 떠올리며 조금 씁쓸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바닥은 이렇게 흙바닥인데 이걸 좀 고른 것 같습니다. 좀 단단하게 느껴지고요. 벽은 이렇게 하얗게 회칠을 했어요. 회칠을 하기 전에 약간 구멍난 곳을 통해서 보면 역시 바닥색하고 똑같은 그런 흙벽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최초로 정착했던 베르베르인들. 그들 집 입구마다 붙어있는 손가락 무늬와 물고기 모양이 눈에 띕니다. 유태인들의 상징을 현지화한 이 문양들은 악령을 쫓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일종의 부적 같은 것입니다. 마트마타가 유명해진 건 결국 영화 스타워즈 때문이었습니다. 1977년에 나온 스타워즈 에피소드 4에 등장해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된 마트마타의 시디드리스 호텔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관광객이 드나드는 입구는 영화 속에서와 달리 의외로 좁고 누추합니다. 영화 속 판타지가 현실 공간의 리얼리티로 다가오는 순간은 언제나 낯설기만 합니다. 여기네요. 지금 밖에 아예 친절하게 붙여놨죠. 모스 아이슬리 칸티나라고 쓴 곳이 스타워즈에서 그 루크 스카이워커가 살고 있는 그 스타워즈 에피소드 4죠. 4인데 사실상 영화는 가장 먼저 만들었죠.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주거 공간인 토굴집이 그 당시 최첨단을 달렸던 SF 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 4의 주인공인 루크 스카이워커의 집으로 사용되었던 아이러니. 오래전 어린 시절에 저는 이 영화를 처음 접하며 미래의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세월이 흐른 뒤 그 현장에 찾아와 현재가 되어버린 과거의 미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흘러가버린 시간 속의 꿈을 떠올립니다. 튀니지가 단지 영화 스타워즈의 촬영 무대만 제공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서 영화를 찍기로 한 조지 루카스는 외계 행성의 건축 양식에서 의상과 지명까지 튀니지 남부의 삶과 역사에서 고스란히 아이디어를 따왔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험준한 산속의 마을 쉬니니 그리고 언덕 위의 요새인 크사르 울레드 솔탄입니다. 베르베르인들의 성체는 스타워즈 속 인물들의 생활 공간으로 탈바꿈되었고 카샤비아 같은 튀니지 전통 복장은 제다이 기사 복장이 되었습니다. (1000년) 전 베르베르인들의 창고와 거주 공간으로 쓰였던 크사르 울레드 술탄. 이곳에선 황량함과 아름다움이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개의 형용사가
구불구불한 건물의 흐름을 따라서 절묘하게 어울립니다. 강렬한 햇빛이 음지와 양지를 명확히 나누면서 빛과 어둠의 두 세계를 마주 세웁니다. 그리고 계단의 단정한 직선과 건물의 자유로운 곡선은 곳곳에서 만나고 헤어지면서 이국의 문양을 구현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지금 이 크사르 올레드 술탄하고 그다음 크사르 하다다 지역 자체가 실제의 그 원래 그 베르베르족들이 살았던 공간을 약간의 변형을 거쳐서 영화 속에서는 그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살았던 그 노예들이 살았던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노예였죠. 그러니까 노예들이 살았던 그 집단 거주지로 영화 속에서 나오죠. 그래서 여러 번 등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스타워즈를 보신 분들이면 아 저기라고 이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당시의 창고로 쓰인 공간들입니다. 외적의 약탈을 막기 위해서 베르베르인들은 높은 언덕을 고른 후 견고한 성벽을 둘러 성체를 만들었습니다. 내부에는 아직도 그 당시 주인들의 이름이나 신분을 상징하는 문자들이 고스란히 천장에 남아 있습니다. 사진 모델이 되어준 미롭 게스미 씨는 이곳에 살았던 주민으로 현재 크사르 올레드 솔탄의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Can you show me the Arabic people, you know, the locked or unlocked the door at a time? Yes. Can you show me? This is the how to open and to close the door. This is the key, and this is the thing that open and close the door. Okay. With a secret code here, and this part is moving to close. This is part who close and open the door, and this is fixed in the Okay. yes, like this, here, put it here. This part is moving and this part is fixed. And this is the key. We can go by the next part and put our hand here. Let me show it. Okay. And our hand here. And this part become moving. Okay. Moving to close and to open So the you door. lock the door. Yes. Yeah. 아 이렇게 해서 네, 문을 걸고 이제 외출을 할 수 있는. 네. 튀니지 남동부 광야는 인간이 살기에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 4에서 로봇 C-3PO에게 루크가 이곳을 가리켜 여기는 우주의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러나 그런 여건 속에서도 그들의 문명은 장대했습니다. 마치 미국 서부의 어느 협곡을 보는 듯한 이곳은 휘닌이라는 마을입니다. 북아프리카 베르베르인들의 생활터전으로 조성된 다른 크사르처럼 휘닌이 역시 적들의 기습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고지대의 두 산등성이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2세기에 지어졌다는 고지대의 옛 건물들에는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중 몇몇은 아직도 아랫마을 사람들의 곡물 저장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엔 이런 척박한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독특한 거주 지역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흑빛의 그 벽과 그 길과 이런 거 사이에 저기 하얀 모스크가 있잖아요. 모스크 경우에 다녀보니까 창문 주위를 이렇게 초록색으로 칠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아예 모든 것을 다 그냥 하얗게만 칠을 해놓으니까 오히려 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빛이 나는 것 같고요. 그 동요에 왜 그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 같이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딱 기억이 나면서 이 햇살의 따사로운 분위기, 평화로운 전경 같은 것이 그 자체로 어떤 훌륭한 그림을 이루고 있는 것 같네요.
시간은 균질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매물 돌고 어떤 곳에서는 역류하기도 합니다. 900년 전의 옛 마을을 산 정상에 이고 사는 신인이에서 시간은 호수처럼 넉넉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산자락의 옛 거주지 터는 이상하게도 그 자체로 자연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해가 뜨면 돌들이 천천히 달아올랐고 바람이 불면 다시 서서히 식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겁으로 반복되었던 빛과 바람의 싸움은 자연을 닮은 고대 유적으로 오롯이 남았습니다. 지리학 개념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을 웨쿠메네라고 말을 하고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을 언웨쿠메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렇게 뭐 거의 1000년 전부터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살기에 대단히 척박한 환경인 것 같은데 이런 지역까지 인간의 생존력으로 웨쿠메네를 확장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참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느낌을 또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 같은 관광객에게는 또 이렇게 대단히 이국적인 그런 풍광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이 속에서는 어떤 강인한 인류의 어떤 생존력 같은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 나귀를 타고 마을로 심부름을 가는 사이드라는 소년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사이드는 주중에 마을 근처의 큰 도시인 타타윈에서 공부하고 주말엔 집으로 돌아와 집안일을 돕는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점프해서 타는 거 아니에요? 엉덩이로 들어가죠, 엉덩이로. 엉덩이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 아래. 오케이. 예스. 오케이. 그런데 느릿느릿 나귀를 타고 가는 느낌이란 어떤 걸까요? 잠깐만. Hold on. 오케이. 나귀를 타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내리막길에서 말입니다. 오케이. 결국 저는 균형을 잡지 못하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선한 스태프들이 떨어지는 저를 붙잡아 주다가 제가 넘어지는 장면을 찍지 못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집에 도착한 사이드는 자루를 들고 나와서 나귀에 싣습니다. 뭘 싣는 걸까요? 제가 좀 안에 좀 볼게요. 올리브네요. 네. 잘 마른 올리브입니다. 잘 마른 올리브. 사이드는 올리브를 나귀에 싣고 길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드가 도착한 곳에는 이미 그곳에 와 있는 그의 아버지가 낙타를 끌고 어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방앗간이었습니다. 공동이라고는 하지만 올리브 기름을 짜기 위해선 각자 맷돌을 돌릴 낙타나 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과정은 간단하면서도 만만치 않아 보였습니다. 올리브를 맷돌 속에 집어넣고 낙타를 이용해 맷돌을 돌리자 올리브가 으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이드 아버지가 갑자기 물을 붓습니다. 그건 맷돌의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열기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열은 올리브 기름의 향과 저장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으깨어진 올리브는 기름과 수분, 올리브 찌꺼기 등으로 이루어진 반죽 형태가 됩니다. 이걸로 올리브 기름을 짭니다.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더 짜내고 싶은 사이드 아버지의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사이드의 아버지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익숙하게 올리브 기름을 짜냅니다. 그런데 튀니지에서도 이젠 거의 사라졌다는 이런 전통 방앗간이 신인이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ما فيش كان ما عندناش الكتريسيتي الان 아? كيف تخلط الكتريسيتي والبرنا واعر صعيب بلاد صعيب ما فيهاش الماشين فهمتني هذا قديم تقليدي قديم الزمان هذه زونسيان زونسيان سي 이 전통적인 방법을 لانتيك لانتيك maintenant نحبوا لانتيك حنا 하지만 사이드는 이런 아버지의 힘든 삶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제각각 다른 방법으로 지켜온 삶의 전통적 방식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것을 보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고단한 부모 세대의 삶을 따르고 싶지 않은 아이들의 정직한 욕망도 부정하긴 어렵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가 향한 곳은 스타워즈 캐년이란 별칭으로 불리는 시디 부엘렐입니다. 차 밖으로 나오자 모래바람이 입과 옷 속으로 파고듭니다. 카이로안 구시가지에서 샀던 카샤비아가 진가를 발휘할 시점이 왔습니다. 이게 오비완 케노비가 입었던 그 색깔의 바로 그 옷이거든요. 제다이가 입는 의상이고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잉글리시 페이션트에 보면 그 영화의 모닥불 장면 되게 아름답게 찍힌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그 밤 모닥불에서 그 주인공인 역시 알마시가 이거를 똑같은 감색 이 통옷을 두르고 있거든요. 그냥 한국에도 가져가서 슬리핑백으로 쓰려고요. 네. 이 협곡이 스타워즈 캐년으로 불리는 까닭은 30년 전 스타워즈 시리즈의 첫 작품으로 세상에 나왔던 스타워즈 에피소드 4의 주 무대로 활용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샌드족의 공격을 받고 쓰러진 주인공 루크 스카이워커를 오비완 케노비가 구해낸 뒤 첫 대면하는 장면이 바로 이곳에서 촬영되었습니다. 네,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의 공간으로 왜 하필 그 튀니지를 골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이 튀니지에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그 황량하면서도 대자연 어떤 그 태고의 느낌 같은 것이 강렬하게도 사라져갔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런 곳에서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 시리즈를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80년대 들어서 조지 루카스의 친구이기도 한 스티븐 스필버그가 레이더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를 찍었죠. 그럴 때 1편인 레이더스 시리즈 자체를 튀니지에 상당 분량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조지 루카스가 이 촬영 공간을 로케이션 자체를 소개해 준 거죠. 그 말 뜻 자체가 루카스가 이 공간이 얼마나 영화적으로 활용도가 높고 매력적인 공간인지를 스스로 만족했다는 그런 반증이 되겠습니다. 오비완 케노비는 루크에게 생명체에서 발생하는 우주를 통합하는 힘이 포스라고 설명합니다. 인적 없는 시디 부엘렐의 협곡은 그 신비한 포스를 절로 떠올리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시디 부엘렐 협곡을 떠나서 향한 곳은 낙타의 목이라는 의미를 지닌 웅크주멜입니다. 사막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달리다가 웅크주멜을 코앞에 둔 모래 언덕에서 현지인 운전기사가 갑자기 차를 세웁니다. 이곳에서 보는 경치가 좋다면서 말입니다. Just one more?
제가 사진기로 옹크주멜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하자 운전기사는 방긋 웃어 보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차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합니다. 드디어 옹크주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도착하고 보니 세상을 구성하는 것은 하늘과 바람 그리고 모래뿐인 것 같습니다. 머리가 이곳에서 찍은 잉글리시 페이션트의 장면들을 상상하고 있는 동안 다리는 저절로 낙타 목처럼 생긴 옹크주멜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영화 속에서 사막의 캠프 지역으로 활용되어 눈에 익었던 곳입니다. 옹크주멜에 올라 이곳에서 펼쳐진 잉글리시 페이션트의 모닥불 대화 장면을 떠올립니다. 까마득한 거리만큼이나 거세게 타올랐던 영화 속 그들의 열정도 스산하게만 느껴집니다. 어쩌면 열정은 악에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삶의 권태는 위험을 뻔히 알면서도 종종 열정의 불길 속으로 뛰어들도록 부추깁니다.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는 거센 모래바람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제다이 기사인 콰이곤진 일행이 거센 모래바람을 피해서 어린 소년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집을 방문함으로써 빚어지는 장대한 비극이기니까 말입니다. 발목까지 푹푹 빨아들이는 모래 위를 걷다가 충동적으로 신발을 벗어 저 멀리 세상 아래를 향해 하나씩 힘껏 던졌습니다. 세상사에 지친 나그네의 몸을 모래가 부드럽게 위로해 줍니다. 스타워즈에서 첫 장면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에피소드 4를 보면 타투인 행성에 떨어진 R2D2하고 그다음 C3PO라는 통역 로봇이죠. 이 척박한 환경을 보면서 I don't think so, sir. I'm only a droid and not very knowledgeable about such things. Not on this planet, anyway. As a matter of fact, I'm not even sure which planet I'm on. Well, if there's a bright center to the universe, you're on the planet that it's farthest from. I see, sir. Oh, you can call me Luke. 여기를 딱 봐서 보면 정말 세상의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온 곳에 지금 우리가 여행하는 것 같은, 제가 여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사들 같은 것도 물론 시나리오 작가가 원래 쓴 거겠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그 로케이션 속에서, 튀니지의 로케이션 속에서 그런 것을 아마도 맞춰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스타워즈 세트장에 도착했습니다. 튀니지 곳곳을 여행해서인지 스타워즈 세트장의 건물들의 모습이 튀니지 남부 사막 지역의 전통 불황 모습에서 고스란히 빌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이 4개월 반 동안 일일이 만들었다는 외계 마을은 보존 상태가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이 규모가 크게 보존이 되어 있네요. 물론 관광 상품화 되어 있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네, 안에는 영화 찍을 땐 그러지 않았겠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모래바람이 실어온 이 모래들로 지금 엄청나게 쌓여 있죠. 언덕을 이루고 있는데 영화의 세트장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듯이 보이는 곳만 잘 찍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골조를 드러내기 마련이거든요. 일단 세트 자체는 단단하게 그냥 여기서 짓는 것 같은 그런 그 석재를 사용해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몇 년이 지나서 남아있는 것 같고요. 혹독한 주거 환경이 나온 공상과학의 판타지. 그것은 삶이 지닌 수많은 역설 중의 하나였습니다.